네, 이번 시간은 5번째 5강입니다. 5강. 자, 앞 시간에 4강에서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매하고 경매의 차이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그런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말소 기준 권리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도 소멸되고 그 밑에 있는 권리는 소멸되게 됩니다. 물론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그 위에 있는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는 6가지가 있습니다.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건저당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이게 여기 나오는 6가지 권리들은 전부 다 돈을 받는 권리들입니다.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부 다 돈을 받는 권리들이죠. 건저당, 돈 빌려주고 건저당 설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저당 나오고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하고 압류, 요거 두 가지는 채권입니다. 채권. 가압류하고 압류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압류 등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불 안 하니까 여러 번 독촉 절차를 거쳤겠죠. 그죠? 하다도 안 되니까 가압류 등기가 들어오고 압류 등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이렇게 가압류를 하죠. A, B 간에 있어서 한 사람은 채권자, 한 사람은 채무자라고 했을 때 만기가 됐는데 돈을 안 갚는다는 얘기죠. 그럼 A가 채권자라고 했을 때 A는 B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압류. 가압류 들어가고 난 다음에 소송을 진행을 하죠. 소송을 진행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데 가압류를 거쳐서 물론 이제 가압류를 들어가건 말건 그건 A의 맘인 거죠. 근데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 들어가서 강제 집행하려고 보니까 B가 자기 부동산을 이미 딴 데 빼돌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봐야 돈을 찾아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사이에 B가 이미 재산을 빼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압류 들어갈 때에는 B의 재산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죠. 그죠? 묶어두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압류 등기가 되면은 처분 금지효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꼼짝만 하는 얘기죠. 재산을 못 빼돌리게 처분 금지효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가압류를 하고는 안 하고는 채권자의 마음이고요. 근데 가압류를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판결 확정 받아도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라고 한다면은 A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처음부터 이제 가압류부터 걸고 시작을 하는 거죠.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처분 금지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확정 판결 받은 다음에 이걸 갖고, 이건 일반 채권이니까요. 일반 채권을 갖고 강제 경매 들어가는 것이죠. 강제 경매. 강제 경매에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무슨 효력이 발생을 합니까? 경매 개시 등기가 되는, 아까 경매 절차에서 봤었죠. 강제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임의 경매에 들어가든 강제 경매에 들어가든 경매 개시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는 순간 그때로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압류 효력. 그래서 여기는 가압류고요. 임시가짜죠. 임시로 압류를 해두는 것입니다. 임시로 압류를 해두고 여기를 본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압류. 보통 생략을 하죠. 그냥 압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압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이제 처분 금지효가 발생을 합니다. 처분 금지효. 가압류도 처분 금지효가 발생을 하고요. 압류를 해도 처분 금지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반드시 강제 경매 집어넣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강제 경매를 집어넣으면은 경매 개시 등기가 됐을 때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안은 뭔가 하면 여기 첫 번째 강제 경매 집어넣자. 그럼 강제 경매 집어넣으면은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한다.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면 처분 금지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강제 경매 집어넣어도 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냥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경매 집어넣어서 압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압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고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A, B 간에 있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만기가 됐는데 돈을 안 갚는다는 얘기죠. 그럼 A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요. 강제 경매 집어넣을 때도 있고 그냥 압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구분하는가 하면은 강제 경매를 집어넣지 않고 압류로 바로 압류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A, B가 서로 절친한 사이인 거죠. 절친한 사이에 돈을 빌려줬는데
여기서 확정 판결을 받고 이걸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경매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강제경매 개시등기가 되는 순간 이거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매정보지에도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전국에서 이 관계를 알기 때문에 B가 채무자라는 것을 전국에서 알게 되는 거니까 A는 뭐 돈은 안 돌려주니까 자기는 어떤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강제경매 집어넣으면은 사실 이제 B의 낯을 깎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친한 사이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는 강제경매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러면은 이제 쪽팔린 거죠. 말 그대로. 전국에서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냥 압류를 해놓는다는 얘기죠. 어쨌든 자기는 큰 돈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해 보면은 가압류를 해도 처분검조가 발생을 하고요. 강제경매 집어넣어도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압류 효력도 처분검조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가압류할 때 가짜는 가짜할 때 가짜가 아니라 임시 가짜죠. 그죠? 임시로 압류를 해둔다는 것이고 가압류를 들어가고 말고 그거는 채권자의 마음인 것이고요.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압류, 경매 개시등기가 되는 순간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또는 이렇게 경매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B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 경매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B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확정 판결 받고 나서 바로 압류 등기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뭐 A의 선택이죠. 강제경매 집어넣든 아니면 뭐 압류를 바로 들어가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묻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치우고 하죠. 경매 정보지라든가 등기부를 보시면은 가압류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여기 압류죠. 바로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하는 거죠. 그죠? AB 간의 관계에서 하는 거고요. 바로 본압류 들어오는 거. 바로 본압류 들어오는 거는 누가 하는가 하면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국가나 지자체나 뭐 관할 관청 이런 데서는 바로 압류 들어오죠. 그럼 국가 같은 경우는 왜 가압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압류 들어가나? 아까 절차에 보시면은 원래 가압류를 걸고 나서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갖고 확정 판결서를 받고 바로 본압류를 들어가든지 또는 두 번째는 강제경매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경매 개시등기가 되면 역시 본압류 효력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선택권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민간인 같은 경우는 이 가압류에서 출발을 하죠. 그럼 가압류하기 싫으면 소송부터 걸고 나서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소송 절차를 다 건너뜁니다. 다 건너뛰고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왜 국가는 이런 가압류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압류를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서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AB 간의 채권 채무 정서, 지불각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위조 가능성이 있으니까 못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든지 그 날짜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둘이 뭐 차용증서를 갖고 왔는데 그 차용증의 내용이라든가 그 날짜라든가 이런 건 소급해서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위조 가능성 때문에 믿질 못하니까 국가의 확인을 받아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매법원에서.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대검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걸 갖고 경매법원에 가면은 경매법원에서는 이 국가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믿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경매를 받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에서 압류 들어갈 때는 국가는 자기가 곧 국가니까 이런 국가의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죠. 자기가 국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국가가 바로 본압류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부 보실 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가압류 들어왔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바로 압류 들어왔는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다 돈 받고 떨어져 나가는 권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다 돈 달라는 얘기들이에요. 건조당 돈 빌려준 거 돈 갚아라. 돈을 안 갚으니까 가압류 들어갔잖아요. 돈을 안 갚으니까 압류 등기 들어갔잖아요. 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 친 거 아닙니까? 경매 개시등기 돈을 안 빌려주니까 뭐 임의경매를 들어갔든 강제경매를 들어갔든 경매 개시등기 된 거 아닙니까?
다 돈 받고 떨어져 나가는 권리들입니다. 돈 받고 떨어져 나가는 권리들. 이런 것들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건저당, 저당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는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담보가등기. 저번 시간에 공부를 좀 했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등기. 경매 개시등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요 6가지.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아까 조금 따가지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건저가압, 담경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건저가압, 담경. 자,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전세권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전세권은 원래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왜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2년짜리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2년 기간 동안 그 아파트를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익물건이잖아요. 원래는 용익물건 아닙니까? 이 전세권이라는 제도는 전 세계 국가가 200개국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 몇 개 되는 그 유엔 회원 가입국 중에서 이 전세권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 시대에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바로 이 전세권이 되는 거죠.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가 됩니다. 그럼 이 전세권은 용익물건입니다. 원래는 용익물건이죠. 그러니까 2년 전세를 살았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개념이죠. 얘는 돈 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돈 달라는 개념이 아니죠. 근데 2년 만기가 됐는데 자기가 좀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건물주가,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2년 기간 동안 살 때에는 사용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용익권으로 살았는데 2년 기간이 만료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세권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임의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돼 있음을 기화로 바로 임의입니다. 그러면 계속 사용 수익하겠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처분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처분에 치우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경매로 처분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경매 처분해가지고 거기서 입찰대금이 낙찰금이 들어오면은 그걸 갖고 자기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담보권적 권능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돈 달라는 권리죠. 돈 달라, 돈 달라. 근데 전세권은 전세 기간 동안에는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사용 수익을 하겠다는 것이고 만기가 되고 나서 경매 집어넣었을 때는 돈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돈 달라. 이 시점에는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 예외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만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경매 집어넣는 경우인데 그럼 어떤 경우를 전제로 깔고 있는가? 그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이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제 돈 달라는 시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것들인가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집합건물 전세권입니다. 집합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들어간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선순위 권리가 됩니다. 선순위 권리.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해서 직접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이 전세권은 원래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닌데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은 이 집합건물 있죠. 집합건물. 집합건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것들이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은 각 방마다 구분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여기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런 식으로 구분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순위 걸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아파트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순위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다. 근데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들어와 있다. 그럼 이 전세권은 저당권보다 선순위 권리가 아니죠.
여기서 지금 건저갑 담경전에서 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이 6가지 권리, 6가지 권리보다도 먼저 전세권이 선순위 권리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앞에 있는 6가지보다도 전세권이 선순위로 먼저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전세권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순위 걸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소멸되는 선순위 걸려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하거나 이것이 뭐 임의 경매 신청을 했든 강제 경매 신청을 했든 전세권에 기해서 직접 임의 경매 신청 가능하죠. 또는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강제 경매도 가능하죠. 어쨌든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얹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거나. 이 얘기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돈 받고 나가겠다는 거죠.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자기도 전세권자도 돈 받고 나가겠다. 여기도 돈 달라는 얘기들이잖아요. 돈 받고 나가겠다. 돈 받고 나가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 받고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갑, 담경 6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세권은 이 3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소 기준 권리로 잡아놨는가 하면은 경매 절차가 끝나고요. 이제 배당 절차까지 다 끝났을 때,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또 촉탁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촉탁을 해갖고 이런 권리들을 다 말소시킵니다. 등기부에서 삭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경매가 다 종료가 됐을 때, 배당까지 다 끝났을 때에는 등기 공무원이 이런 권리들은 다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전세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프린트볼을 좀 한번 일독을 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린트볼 보세요. 7페이지. 자, 7페이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위에 보시면 6절 나와 있죠. 말소 기준 등기. 이거는 이제 경매인들이 그냥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정식 용어는 가로 안에 있는 소멸되는 최선순위 권리.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소멸되는 최선순위 권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보면은 아까 뭐 윗부분 잠깐 봤는데요. 원래 말소 기준 등기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실무상으로 그냥 경매인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말소 기준 등기 또는 말소 기준 권리를 하면 경매를 통하여 당해 물건의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매수인의 인수 여부의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반드시 암기를 하라 이런 얘기죠. 1번을 보세요. 건저당, 저당. 2번 가압류, 압류. 이것도 가진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번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5번에 제가 이제 가필한 건데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하나요.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플러스 5번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집합건물 전세권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고 앞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들보다도 전세권이 선순위로 있어야 됩니다. 선순위 권리. 세 번째,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얹어야 됩니다. 나도 배당 요구해달라. 자, 요 3가지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전세권도 더 이상 여기에 사용 수익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돈 받고 나가겠다. 나도 돈 달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전세권이 원칙은 안 되는데 이 3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면요. 위와 같은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앞서오는 물건은 모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며 이보다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전세권의 경우에는 여기 나오죠. 원칙적으로는 말소 기준 등기가 아니지만은 전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하나여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 요건이 갖춰졌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 전부 전세권자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인 일부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집합건물 전세권이어야 된다고 전제를 깐 것은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구획이 돼 있고 건물이 101호, 102호 이렇게 구분돼 있고 각각이 소유권 등기의 대상이죠. 그죠? 이것도 101호 등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1호도 별도 등기하는 것이고요.
요것이 이제 집합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부 전세권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1호에 전세를 들어갔다. 그럼 이 101호 전체가 하나의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의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전부 전세권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뭐하고 비교합니까? 조금 치우고 자, 집합 건물에 전세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하고 비교할 게 뭡니까? 이걸 전부 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학상 전부 전세. 그럼 반대로 일부 전세라는 개념이 있겠죠. 일부 전세. 일부 전세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이 101호, 102호, 그 다음에 201호, 202호라고 했을 때 그럼 201호에 만약에 전세 들어갔다. 이거 하나하나가 101호도 구분등기의 대상이고요. 102호도 구분등기의 대상이죠. 각각 독립된 구획을 갖고 있고 각각 독립된 등기의 대상입니다. 그럼 여기 201호에 내가 만약에 전세를 들어갔다. 그럼 나는 201호 등기부에 나는 전세권자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 201호 전체를 갖다가 전세를 내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201호 전체를 갖다가 내가 전세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전부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다른 말로 여기에 전세를 들어갔을 때 일부 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층짜리 건물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1층이고 2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A라는 소유권자, 이 건물 전체 소유권자는 A라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1층은 주인집이 쓰고 A가 쓰고요. 2층만 여기에다가 내가 B라고 할까요? B라는 사람이 2층에 대해서 전세를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부에는 여기는 101호 등기부 있고 102호 등기부 따로따로 다 있지만은 단독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다가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룸이죠.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요. 다가구 주택에 들어갑니다. 원룸 같은 경우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빌딩 주인 한 사람이죠. 그죠? 건물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방이 한 30개가 되는 원룸 건물이다. 이것의 소유권자는 A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죠. 등기부를 떼보면은 여기 101호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까? 201호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의 소유권자는 이 건물 주인인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기 들어가는 뭐 101호에 사는 사람, 102호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분 등기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단독주택이 2층짜리가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권자는 건물 주인 A가 되는 것이고 B라는 사람이 2층에 세를 들어갔을 때 이게 전체에 대해서 전세를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2층만 전세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부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전세. 그럼 일부 전세 같은 경우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합건물 전세권, 그 첫 번째 조건, 집합건물 전세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전부 전세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단독이나 다가구의 일부의 전세 들어가는 일부 전세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선순위 걸려야 되고, 세 번째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전부 전세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고 일부 전세는 왜 해당되지 않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죠. 이거를 좀 더 설명하기 쉽게 원룸 건물로 예를 들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예를 들게요. 101호 살고 102호 살고 뭐 201호 살고 이렇게 됐을 때 소유권자는 A입니다. 근데 여기는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101호 소유권자가 A고 102호 소유권자가 B고 201호 소유권자는 C고 각각 독립된 구분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경우를 따져보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도 날아가고 경매 넘어갔을 때 대금이 납부가 되면 잔대금 납부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 날아가고 그 밑으로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집합건물 전세권은 전부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호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여기도 201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201호의 소유권자 C라는 사람이 채무를 많이 져서 저당권이 들어왔고요. 저당권에 기해서 만약에 경매 집어넣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C라는 사람이 있을 때 어쨌든 소유권자가 있고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빚을 냈죠. 저당권자가 있고 지금 전제 조건은 선순위 전세권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전세권이 먼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이 6가지 건조가 담경 여기 저당권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진행이 되면은 이 저당권 밑에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겠죠. 경매로 넘어가면은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저당권 날아가고 그 밑에 것들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전세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집합건물 전세권을 전제로 깔고 두 번째는 이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전세권자도 배당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독 다가구 주택의 일부 전세 같은 경우, 자, 201호 전세권자가 만약에 경매,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세권, 선순위 걸려야 되니까요. 전세권이 있고, 세 번째 저당권이 있죠.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뭐 가압류 같은 거 하나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됐죠. 원칙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 201호가 경매로 넘어갔죠. 201호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202호가 닫힙니까? 202호가 닫힙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는 각각 구분 등기 대상이니까 201호가 뭐 경매로 날아가든 어쨌든 간에 202호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의 일부 전세 들어갔을 때는 201호에서 경매로 넘어가면은 202호가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201호 전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02호를 넣을까요? 202호에 여기다가 뭐 임차인을 넣을까요? 임차인?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저당권이 원칙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 전세권자가 이게 숟가락 얹었다.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죠. 배당 요구를 하거나, 또는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할 수도 있죠. 그죠? 직접 임의 경매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때가 전세권이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전제를 깔아버리면은 이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의 일부 전세에 들어간 경우에도 이런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이런 일부 전세 같은 경우도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을 허용을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피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죠. 201호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 집어넣거나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었을 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은 직접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했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이 6가지보다도 선순위 권리가 맞지 않습니까? 단지 이거는 집합건물 전세권이 아니라 단독이나 다가구의 일부 전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부 전세 같은 경우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허용을 해버리면은 201호 날아가죠. 그 밑에 누가 날아갑니까? 저당권 날아가죠. 202호까지 날아가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201호가 먼저 들어왔고 202호가 나중에 들어왔다. 뭐 전입신고 나중에 했겠죠. 그죠? 여기는 전세권 등기했다 치고요. 여기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단 말입니다. 후순위니까. 그럼 201호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죄 없는 202호까지도 피를 본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럴 일이 없는 거죠. 201호는 201호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고 202호는 구분 등기의 대상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등기부는 이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부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죠. 왜? 소유권자가 A니까. 여기는 소유권자가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는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등기부에 기재할 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동호수까지 명시를 해야 되죠.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동호수까지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동호수는 기재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전입신고하거나 뭐 등기할 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지번만 기재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번만 기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일부 전세의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를 허용하면은 202호가 피를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의 일부 전세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집합건물 전세권이 아니라 일부 전세권인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순위에 죄 없는 사람이 길바닥에 쫓겨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6가지인데 추가적으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는 돈 달라는 권리가 아니라 사용 수익하겠다는 것이니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이것이 얼굴을 확 바꿔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권리로 바뀐단 말이죠. 그때는 얘도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데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반드시 첫 번째 집합건물 전세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순위 걸려야 되고, 세 번째는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숟가락을 얹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도 이제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반드시 집합건물 전세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전부 전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에 전세 들어갔을 때 그걸 일부 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여기서 예외적으로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 전체 101호부터 502호까지 이 전체를 갖다가 B라는 사람이 전부 다 빌렸다. 그러면은 이것은 전부 전세가 됩니다. 전부 전세. 이 건물에 일부만 세를 들어갔으니까 일부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B라는 사람이 전세를 내서 들어갔을 때는 이때는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때는 이것은 전부 전세가 되는 것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겠습니다. 그 프린트물 7페이지 중간에 전세권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말소 기준 등기가 아니지만은 왜냐? 이제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고 사용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돈 달라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은 전부 전세권자가 다시 말해서 이제 집합 건물에 들어간 그 전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경매 신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배당 요구하거나 직접 경매 신청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하나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 집합건물 전세권, 다른 말로 전부 전세권 같은 말이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선순위 걸려야 되고, 좀 가필 좀 하세요. 두 번째가 선순위 걸려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이 3가지 조건입니다. 옆에 좀 가필하시고요. 그렇게 3가지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하나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말소 기준 등기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자, 암기하십시오. 건저갑 담경전 반드시 암기를 해야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빠뜨렸구나.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공부를 하셨는데요. 건저갑, 담경,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건저갑, 담경, 전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경매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은 각자 뭐 스타일이 다르시니까요. 이 순서를 바꿔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가장 부드럽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물론 제 취향입니다. 건저갑, 담경전, 건저갑, 담경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나왔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알아야 이제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권리 분석을 할 때 말소 기준 권리, 건저갑, 담경전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직접 해보면은 99.5% 경매 사건의 99.5%는 이 말소 기준 권리, 건저갑, 담경전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0.5%는 이 말소 기준 권리 개념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번 과정에는 제가 생략을 할 텐데요. 언제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건저갑, 담경전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권리 분석의 99.5% 해결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0.5%는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번 과정에서는 뭐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보통 뭐 다른 경매 강사분들 강의를 들어봐도 이것만 일단 얘기하시잖아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과정에서는 그래서 건저갑, 담경전 암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우고요.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저당권 넣을까요? 저당권. 자, 시간 순서입니다. 저당권. 2번이 임차인이 여기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죠. 임차인.
그 다음에 4번에 뭘 넣을까요? 가압류 하나 넣을까요? 아무나 넣으면 되죠. 예. 자, 이런 경우라고 했을 때 이것이 경매로 넘어갔다. 경매로 넘어갔으면은 말소기준권리가 뭡니까? 건저가압 담경전. 저당권도 말소기준권리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같은 경우도 건저가압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가압류, 압류. 그러니까 이것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가 있고 이것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거 두 가지죠. 뭐 마지막에 경매 개시등기 들어오겠네, 그죠? 근데 이것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거, 이 저당권이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도 없고 가압류도 없다. 그냥 이 강제경매 개시등기가 들어왔다. 그럼 이것이 보충적으로 이것이 바로 말소기준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등기는 다른 것들이 없을 때, 다른 아무 것들이 선순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보충적으로 경매 개시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례에 있어서, 이런 순서에 있어서 여기서는 말소기준권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순위를 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3번 저당권이 이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니까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되면은, 그리고 잔금이 납부가 되면은 이 저당권이 말소기준이니까 이것도 말소가 되고 그 밑에 것들 다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낙찰자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A가 낙찰받았습니다. A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A가 낙찰자입니다. 낙찰자. A가 낙찰자인데 보통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수인. 경매도 매매와 유사하고 매매 일종이니까요. A라는 낙찰자가 매수인인데 이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여기서 말소기준권리가 뭐였습니까? 이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 자리로 낙찰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소기준권리를 지워버리고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으니까 A가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죠. 자기 밑에 것들은 다 날아갔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선순위에 뭐가 있습니까?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 근데 이 임차인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순수한 채권 임차인을 생각해 보시면요. 채권 임대차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채권입니다. 그죠? 채권. 근데 A가 낙찰받고 나서 잔금 납부를 하면은 얘는 소유권자가 되죠. 소유권자죠. 물권자죠. 물권자. 그러면은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움이 붙으면은 누가 이깁니까? 물권이 당연히 이기죠. 얘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같은 거 없고요. 확정일자 같은 거 안 찍었다는 얘기죠. 아무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전입신고를 했으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텐데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아무런 무방비 상태, 아무런 대항력도 없는 순수한 임대차, 민법상의 순수한 임대차, 임대차 등기도 안 했고요. 순수한 그냥 채권 채무관계에 불과한 임차권을 얘기한다고 전제를 깔았을 때,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물권자고요. 물권자하고 채권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물권자가 이기죠. 그럼 새로운 소유권자가 너 나가, 그럼 얘는 나가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시 보면요. 다시 7페이지에 그 2번, 맨 밑에 2번 바로 위에 패러그래프. 임차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이기 때문에 말소기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금 매수인이 들어왔는데 얘는 분명히 물권자잖아요.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채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보따리 짜고 나가야 됩니다.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말소기준 등기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거나, 임차권 등기를 했거나, 몇 조입니까? 민법 621조. 두 번째는 뭡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했죠. 전입신고를 하면은 대항력이 언제 발생을 합니까? 이길 영시죠. 임차권 등기를 했을 때 그 등기한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 임차권 등기를 하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든 이건 이길 영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대항력 요건을 갖췄을 때 그때는 A가 임차인 보고 나가 했을 때 얘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보면은 말소기준 등기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인 낙찰자를 매수인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